여러분, 혹시 일기예보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일 비 온다는데 우산 챙길까 말까? 근데 경제도 똑같거든요.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고 모르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2026년 주식시장에는요. 비가 아니라 돈비가 내릴 날짜가 이미 달력에 찍혀 있어요. 무슨 희망회로 돌리는 소리냐고요? 아니에요. 정치 일정, 정책 시행일, 글로벌 자금 이동 타이밍까지 날짜가 확정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제가 그 달력을 펼쳐드릴게요. 미스터 경제 구독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요즘 뉴스 보면 머리 아프잖아요. 트럼프가 관세 때리겠다. 환율이 출렁인다. 금리는 어쩌고저쩌고. 매일 불안한 소식만 쏟아지니까 주식 들고 있는 분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근데요, 여기서 한 발짝만 물러나서 보면 풍경이 달라져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농사 짓는 분들 있잖아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 메고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여름에 태풍 온다고 농사 접어요? 안 접죠. 왜냐고요? 가을이 온다는 걸 아니까. 태풍은 지나가는 거고 수확은 확정된 미래니까요. 지금 주식시장이 딱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여름 장마예요. 불안하고 습하고 짜증나죠. 근데 가을 수확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날짜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로 봐야 할 건요. 미국 중앙은행 수장이 바뀐다는 거예요. 금리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돈의 가격이에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내는 이자율. 이게 높으면 돈 빌리기 부담스럽고 낮으면 돈이 시중에 풀리는 거죠. 주식시장은 돈이 풀려야 오르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연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을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 있잖아요. 이분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올해 5월 15일이에요. 이건 추측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공개적으로 까고 심지어 법무부가 연준 건물 공사 문제로 수사까지 시작했대요. 겉으로 보면 어휴,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이다. 외국인들 떠나겠다. 큰일이네 싶잖아요. 근데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금리를 내리고 싶어서 그래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띄우고 싶은데 파월이 버티니까 임기 끝나기 전에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처음 있는 일이냐? 아니에요. 1970년대 닉슨 대통령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당시 닉슨이 재선 앞두고 연준 의장 압박해서 돈을 억지로 풀게 만들었거든요.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물가야 나중에 올랐지만 당장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뛰었어요. 5월에 파월이 물러나고 새 의장이 오든 아니면 파월이 압박 못 이기고 금리 내리든 어떻게든 하반기에는 돈 풀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월가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가 2번 정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5월 지나면 이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3억짜리 아파트 대출받았다고 칩시다. 금리가 1%만 내려가도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세요? 한 달에 25만 원이에요. 1년이면 300만 원.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소비로 가고 투자로 가는 거죠. 이런 돈들이 모여서 시장을 띄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두 번째 카드가 뭐냐면요.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어요. 중간선거가 뭐냐고요?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치르는 선거예요. 의회 의원들 뽑는 건데 이게 주식시장이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여기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1950년부터 지금까지 70년 넘게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요. 중간선거 끝난 직후 1년 동안 미국 주가가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한 번도요. 승률 100%.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근데 월가 캐피탈 그룹이 낸 리포트를 보면요. 19번의 중간선거 모두 다음 1년간 주가가 올랐어요. 평균 수익률이 15%가 넘었대요. 보통 해 평균이 78%니까 거의 2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해요. 선거 전에는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눈치를 봐요. 정치인들도 서로 물어뜯느라 시장에 불안한 말들 쏟아내고요. 근데 선거 딱 끝나면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안도감을 줘요. 여당이 이기든 야당이 이기든 상관없어요. 아, 이제 당분간은 이 구조로 가는구나 하고 계산이 서니까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우리 일상에 비유하면요. 이사를 앞둔 상황이랑 비슷해요. 이사 날짜가 안 정해지면 가구도 못 사고 짐도 못 사잖아요. 근데 날짜 딱 정해지면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미국 얘기는 알겠는데 우리 한국은요? 사실 올해 한국 시장에는 미국보다 더 강력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 번째 카드가 뭐냐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있잖아요. 돈 엄청 잘 벌어요. 근데 주가가 왜 대만 TSMC보다 싸냐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토요타보다 실적 좋은데 왜 주가는 저평가 받느냐고요? 이유가 뭘까요? 주주들한테 배당을 안 줘서 그래요. 기업이 돈 벌면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쥐꼬리만큼 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기업 오너 입장을 생각해보면 답 나와요. 주가가 올라봤자 좋을 게 없었어요. 나중에 자식한테 회사 물려줄 때 상속세만 왕창 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주가 올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판이 뒤집혔어요. 정부가 뭘 했냐면요. 주가 관리 잘하는 기업한테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한 거예요. 배당 많이 주거나 자사주 매입해서 주가 올리면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거죠. 이게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 오너 입장에서 계산기 다시 두드려보면요. 주가 올리는 게 오히려 세금 아끼는 길이네? 하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이 이렇게 했거든요. 일본도 우리처럼 만년 저평가였는데 정부가 기업들 팔을 비틀어서 주주환원하게 만들었더니 외국인 돈이 5조엔 넘게 들어왔어요. 우리 돈으로 45조 원이에요. 그러면서 일본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뚫은 게 불과 12년 전 일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번째 카드요. 6월에 운명의 순간이 와요. MSCI라고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 큰 손들이 투자할 때 참고하는 기준표 같은 거예요. 학교로 치면 성적표랑 비슷해요. 이 성적표에서 한국은 아직 신흥국 반이에요. 그래서 선진국 반 자금이 잘 안 들어와요.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 반에 들어가려고 무려 11번이나 시도했는데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11번이요. 좀 서글프지 않아요? 근데 올해는 좀 달라요. 정부가 이번에는 진짜 뚫겠다고 작정을 했거든요.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늘리고 공매도 시스템도 손보고 별의별 준비를 다 했어요. 만약 6월에 우리가 선진국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리면요. 이건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어요. 당장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관찰 대상국만 돼도 한국이 이제 진짜 선진국 대우받는구나 하고 외국인들이 미리 주식을 사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때도요. 발표 전부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어요. 우리도 2분기 들어서면서 이 기대감이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같은 6월 3일에 뭐가 있냐면요. 한국 지방선거예요. 선거 때 정치인들이 뭘 제일 많이 해요? 공약 남발이죠. 우리 지역에 공항 짓겠다, 철도 깔겠다, 산업단지 만들겠다. 이런 말들 쏟아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과거 지방선거 때 데이터를 보면요. 선거 3개월 전부터 건설주, 시멘트주, 지역 기반 기업들 주가가 시장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2분기 넘어가면서 이런 종목들이 꿈틀거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며 5월 연준 의장 교체, 6월 MSCI 도전이랑 지방선거, 11월 미국 중간선거. 날짜가 확정된 이벤트들이 줄줄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가 핵심이에요. 다섯 번째 카드가 뭐냐면요. AI가 진짜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AI 거품 아니냐는 말 많았잖아요. 근데 올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 투자 규모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줄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늘었거나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어요. 이걸 두고 2000년대 닷컴 버블이랑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닷컴 버블 때는요. 신용카드 한도 꽉 찬 청년들이 빚내서 사업한다고 덤빈 거예요. 당연히 줄줄이 망했죠. 근데 지금 AI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누구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 회사들이 빚내서 투자해요? 아니죠. 현금이 넘쳐나서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애초에 체급이 달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올해부터 AI가 단순히 신기하다. 수준을 넘어서 돈이 된다는 걸 증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AI 도입해서 인건비 아끼고 효율 높여서 실적의 숫자가 찍히기 시작한 거죠. 이런 기업들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거예요. 여섯 번째 카드는요. 돈의 대이동이에요. 지금 정부 정책을 잘 뜯어보면요. 아주 뚜렷한 방향이 보여요. 부동산은 꽉 잡고 주식시장은 풀어주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대출은 조이고 다주택자 혜택은 줄이면서 부동산으로 돈 못 가게 막고 있어요.
반면에 주식시장에는 ISA 계좌 혜택 늘려주고 금투세 이슈도 시장 친화적으로 풀어주면서 제발 부동산 말고 주식으로 오세요 하고 손짓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 사람들 자산이 부동산에 너무 많이 묶여 있거든요. 4인 가족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0%가 넘어요. 이러면 기업들이 투자금을 못 받아서 성장을 못 해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돈의 물꼬를 주식시장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강남 아파트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동안 주식 예탁금이 늘어나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어요. 이건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행되는 거대한 흐름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면 사기꾼 같잖아요. 리스크도 짚어드릴게요. 가장 큰 위험은요, 물가가 다시 뛰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물가 다 잡혔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만약 트럼프 관세가 현실화되면서 물건값이 다시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거나 오히려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나리오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매달 발표되는 물가지표 CPI라고 하는데요. 이게 2%대 아래로 유지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게 갑자기 튀어오르면 경계 모드로 전환하셔야 해요. 또 하나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경제 살리겠다고 돈을 엄청 풀고 있는데 이게 성공하면 우리한테 호재예요. 한국 수출 기업들 매출이 늘어나니까요. 근데 실패하면 직격탄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거, 도대체 뭘 봐야 하냐는 거죠. 미국 쪽에서는요, AI의 다음 단계를 봐야 해요. 그게 뭐냐면 전기예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는 전기가 소도시 하나급이에요. 근데 전기가 모자라요. 그래서 미국 전력회사,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어요. AI가 멈추지 않는 한 전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요. 한국 쪽에서는 두 가지 축을 기억하세요. 밸류업이랑 전력망이에요. 밸류업 수혜주는 뭐냐면요. 돈 잘 벌고 현금 많은데 주가가 싼 기업들이에요. 은행주, 보험주, 자동차주. 현대차나 기아 같은 기업들은 배당도 많이 주고 실적도 좋은데 글로벌 경쟁사 대비 아직도 싸요. 정부 정책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애들이에요. 전력망은요. 한국 기업들이 진짜 잘하는 분야예요. 미국 전력망이 낡아서 다 교체해야 하는데 그 변압기랑 전선 누가 만들어요?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한국 기업들이 수출하고 있어요. 미국의 AI 붐과 한국 수출 실적이 만나는 교집합이 바로 여기예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면 당장 내일 사야 하나 싶으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무턱대고 사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투자 전에 스스로 이 질문들 던져보세요. 첫째, AI 기업 볼 때요. 신기하냐가 아니라 돈이 찍히냐를 봐야 해요. 아무리 기술 좋아도 매출로 안 연결되면 2026년에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둘째, 금리 인하 이유를 확인하세요. 경기 좋아서 내리는 건 축하 파티예요. 근데 경기 망가져서 살리려고 급하게 내리는 건 응급수술이에요. 응급수술일 때는 주식시장도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셋째, 정치 뉴스 볼 때 소음과 신호 구분하세요. 선거 때는 말폭탄이 쏟아져요. 근데 그게 진짜 법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표 얻으려고 지르는 소리인지 구분해야 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은 겁먹고 도망칠 해가 아니에요. 상반기에는 연준 의장 교체, 정치 이슈로 시장이 시끄러울 수 있어요. 출렁거릴 거예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파도예요. 그 파도 밑에는 금리나 중간선거 불패 법칙, 밸류업, MSCI라는 거대한 해류가 흐르고 있어요. 농부가 태풍 온다고 농사 안 접듯이요. 투자자도 일시적인 소음에 휘둘리면 안 돼요. 남들이 겁에 질려서 던질 때 우리는 이게 하반기 수확을 위한 씨 뿌릴 시간이구나 하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 투자는요. 확실한 것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확률 높은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달력에 찍힌 이 날짜들은요. 꽤 높은 확률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요. 미스터 경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경제 이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자료 뒤지고 정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우리 같이 현명한 투자자 됩시다.